안녕하세요, 밝음이네 식구 여러분. 책 읽는 동네 누나 이발금입니다. 제1장 원조 사이코패스 유영철과 G의 연쇄살인사건 살인 경쟁. 약 1년간 20명의 부유층 노인과 여성을 망치나 칼 등으로 잔혹하게 살해한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은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나 다루어졌던 엽기적인 살인과 사이코패스의 존재가 바로 우리 현실 속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범죄 인식이 바뀔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유영철이 또 다른 범죄자를 키워냈다는 사실이다. 유영철의 검거 방송을 시청하며 완전 범죄를 꿈꾸던 또 다른 연쇄살인범 G. 그가 바로 주인공이다. 대다수의 연쇄살인범처럼 유영철과 G는 모두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두 범죄자 사이에는 범행의 특성이나 수법, 동기적 측면에서 다른 점이 존재했다.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과 그의 범죄를 학습하며 엽기적인 살인을 저질렀던 또 다른 연쇄살인범. 같은 듯 다른 두 살인범의 이야기는 사이코패스의 심리와 연쇄살인 사건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2006년 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서울 광화문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모처럼 한가하게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 마음이 들떴다. 그런데 약속 장소인 광화문역에서 내리려는 순간 주머니에서 진동이 느껴졌다. 사무실에서 온 전화였다. 어디야? 지금 당장 서로 와. 팀장은 내게 밑도 끝도 없이 당장 달려오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보통 사건이 발생하면 간단한 사건 개요와 현장 주소를 알려주는 게 일반적인데 그날은 무언가 달랐다. 얼른 지하철 밖으로 뛰어나가 택시를 잡았다. 운전기사에게 빨리 가달라고 했지만 공교롭게도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다. 서울의 도로는 내 마음과 달리 꽉 막혀 있었고 나는 점점 초조해졌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다. 다른 지방청 프로파일러까지 소집되어 있었다. 사건 브리핑을 들을 틈도 없이 강력팀 사무실로 들어간 나는 순간 멈칫했다. 사무실 안에는 한 남자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우리를 쳐다보았다.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단박에 알 수 있었다. 바로 연쇄살인범 G였다. G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다는 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우리 쪽을 곁눈질하는 그를 나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나 또한 그를 슬쩍슬쩍 관찰하고 있었는데 한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가 고개를 벽 쪽으로 돌리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갑고 소름 돋는 웃음이었고 날카로운 그의 눈빛에서는 살기가 느껴졌다. 수많은 범죄자를 만나왔지만 범인에게서 이런 살기를 느낀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새하얀 피부와 비쩍 마른 체구, 살기 어린 눈빛. 만약 드라큘라가 존재한다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잠시 후 G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꾹 다문 채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두 살인마는 경쟁하듯 게임을 즐겼다. 연쇄살인범 G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약 25명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혔다. 당시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무려 5개 관할서가 공조수사를 벌였고 어렵게 범인 G를 검거했다. 준비하고 있던 다음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그를 잡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G의 범행은 수법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시기로 분류할 수 있었다. 1차 시기는 2004년 1월에서 5월경까지로 약 12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이 시기의 G는 주로 심야 시간대 귀가하는 부녀자의 뒤를 따라가
길에서 칼로 찔러 살해하는 수법을 썼다. 매달 3~4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는데 당시 이 사건은 서울 서남부 살인의 추억이라 불리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쥐는 이후 약 1년 동안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 우연찮게도 그 시점이 2004년 7월 유영철 검거 시기와 일치했다.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에 대한 언론 보도가 쏟아지자 쥐는 조용히 공백기를 가졌던 것이다. 1년 후 2005년 4월부터 쥐의 2차 범행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쥐의 범죄 수법이 1차 시기와 달랐기 때문에 1년 전 사건과의 연계성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1차 시기에는 노상에서 칼로 살해하는 방식이었지만 2차 시기에는 주택에 침입하여 잠자는 피해자를 둔기로 가격하여 살해하고 범죄 현장에 불을 질러 증거를 없앴다. 또한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범행을 저지르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연쇄살인범은 범행 장소로도 그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데 특정 장소에서 계속 범행을 하는 유형과 공간을 이동하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후자는 검거를 피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이동을 선호하며 쥐가 이런 유형에 해당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범죄를 저지른 유영철도 범행 수법에 따라 1차와 2차로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1차 시기에는 지역을 이동하며 2차 시기에는 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며 범행했다. 자신의 주거지를 범행지로 사용함으로써 은신하는 수법을 선택한 것이다. 쥐와 유영철 모두 범행 시기에 따라 수법이 변화됐지만 모든 사건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자신만의 범죄 행동이 존재했다. 이러한 일관된 행동을 분석하면 각각 다른 사건이 동일 범죄자에 의한 범행인지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연계성 분석이라고 하며 범행 수법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다른 사건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쥐가 검거된 후에 관련 자료를 분석하다가 서울 지역에서 동시대에 2명의 연쇄살인범이 공존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살인마 쥐와 유영철은 2004년 1월부터 7월까지 같은 시기에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 살인을 저질렀다. 이때 유영철은 이미 범행 방식을 변경하여 자신의 집에 은신하며 범행을 했고 쥐는 주로 서남부 지역 중심으로 범행했다. 두 연쇄살인범의 공존을 증명이라도 하듯 유영철이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한 노상살인사건은 훗날 쥐의 범행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살인범 쥐는 유영철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음은 물론 라이벌 의식까지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후문에 의하면 당시 경찰 관계자는 쥐가 유영철을 만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유영철과 쥐가 저지른 범죄 간의 상호 영향관계에 관한 심층 연구를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유영철이 검거된 후 쥐가 1년간 범행을 멈췄다가 2차 시기부터 주거 침입을 하고 현장 방화로 증거를 인멸하는 등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점, 피해자를 선정할 때까지 범행 도구를 범행지 인근 몇 곳에 나눠 숨겨둠으로써 경찰의 불심 검문을 피한 점 등으로 볼 때 유영철의 검거가 어느 정도 쥐의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유영철의 검거 소식은 완전 범죄를 꿈꿨던 쥐에게 엄청난 불안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자신의 범행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 필요성을 느낀 쥐는 언론에 공개된 유영철의 자료들을 토대로 범행 방식을 학습하며 자신의 범행을 더욱 정교하게 계획했을 것이다. 연쇄살인의 5단계 과정. 1년간의 공백기를 끝내고 다시 범행을 시작한 쥐는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패턴화된 범죄를 저질렀다. 일반적으로 연쇄살인범은 피해자의 유형을 선택한 후에 범행 장소와 과정을 계획한다. 이때 살인범은 피해자를 어떻게 학대하고 어떤 폭력을 행사할 것인가를 상상하면서 세세한 사항까지 생각해둔다.
쥐의 범행 역시 연쇄살인범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살인의 단계와 심리 기제로 설명해 볼 수 있다. 환상 단계에서 연쇄살인범은 자신의 폭력적 충동성을 키우고 이를 계속 강화시킨다. 쥐의 경우 범행 수법의 변화를 살펴보면 1차 시기에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 방식이었는데 2차 시기에는 둔기를 사용하여 머리를 내리치는 방식을 선택했다. 또한 범행 대상자도 1차 시기에는 한 명이었지만 2차 시기에는 주택 안에 있는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등 폭력성이 심화됐다. 이는 지속적인 상상을 통하여 범행 시 갑작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철저히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피해자가 범인의 침입을 알아차리고 대응했을 경우는 쥐가 검거된 마지막 사건뿐이었다. 스토킹 단계에서 연쇄살인범은 범행을 저지르기에 적합한 피해자를 학교, 이웃 혹은 직장 등에서 물색한다. 쥐의 경우 1차 시기에는 심야 시간, 인적이 드문 장소를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했다. 이는 범행에 적합한 상황과 대상이 우연히 포착됐을 때에만 범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차 시기에 접어들면서 쥐는 적극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다. 즉, 쥐에게 스토킹 단계는 범행에 적합한 주거를 물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는 범행에 적합한 주택을 선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이것은 자신의 환상을 현실로 실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범인 입장에서 보면 일단 주거 침입에 성공하면 외부 시선으로부터 범행을 목격당할 위험이 줄어들어 보다 안전하게 범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보다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공백기 이후 쥐는 범행 시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욱 커졌다. 적극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침입했다는 점에서 상황에 대한 통제력과 대담성 또한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쥐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후 집안 내부를 둘러본 다음 대부분의 경우 거실에 불을 지르는 등 꽤 오랜 시간을 범죄 현장에 머물렀고 이후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은 채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2차 시기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약 6차례나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들 사건은 1차 시기와 달리 언론이 크게 보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은 살인의 원인을 연쇄살인이 아닌 가족 내 갈등이나 원한, 채무관계 등에서 찾고 있었다. 언론과 경찰의 이러한 반응은 쥐로 하여금 완전 범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고 쥐가 동일한 패턴의 범죄 행동을 지속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한편 유괴 단계는 쥐의 범행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외부의 목격으로부터 차단된 공간에 침입했다는 것만으로 이미 유괴의 목적을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쇄살인범이 가장 공을 들이는 살해 및 사체 유기 단계에서 범인은 자신이 상상한 것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방법을 선택하여 범행을 저지른다. 쥐도 1차보다 2차 시기에 범행 현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더 많은 행동을 했다.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한 뒤 불을 지르고 현장을 빠져나와 사체를 유기하는 것까지 마치면 연쇄살인범의 범행 주기가 끝나는데 이후 범죄자는 만족감에 빠져 심리적 안정 상태에 이른다. 그리고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자신의 지난 범행을 되새기며 다음 범행에 대한 환상을 키워나간다. 아마도 이때 쥐는 자신이 완전 범죄를 이뤘다는 만족감을 느끼며 세상을 조롱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연 완전 범죄가 존재할까?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범행 현장에서도 예상치 못한 상황은 늘 발생하는 법. 결국 쥐는 완전 범죄의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면담록을 보면 쥐는 살인을 저지를 때 주저한 흔적이 전혀 없으며 검거 이후에도 붙잡혔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쥐의 최초 범행은 초등학생 납치와 살인이었다. 이는 쥐가 검거된 후에야 비로소 그의 범행임이 밝혀졌는데
남자 초등학생 2명을 납치하여 성폭행한 후 살해한 사건이었다. 쥐는 어렸을 때 동네 아저씨로부터 성추행과 강간을 당했다. 고등학교 때는 친구와 선배에게 구타당하는 등 학교 폭력에 시달렸고, 군복무 중인 23세에는 동료와 고참에게 가혹행위와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쥐의 인생은 아동기 때부터 왜곡되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범행이 남자 초등학생에 대한 성폭행과 살인이었음을 고려해보면 왜곡되고 학대받은 성장기가 범행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쥐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고 자존감도 매우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초기 범행 대상이 약하고 힘없는 아동과 여성이었다는 점을 통해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연쇄살인의 성공을 맛본 후 그는 달라졌다. 그는 자신이 체포되지 않자 완전 범죄의 만족감과 자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경쟁자 유영철의 검거 소식을 듣고는 일종의 우월감을 느꼈을 것이다. 실제로 쥐는 2차 시기에 더욱 대담하고 적극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쥐를 직접 면담한 바 있는 박형빈 당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처음엔 허공을 자주 쳐다보며 흐리멍텅한 어조로 대답하다가 범행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는 말이 빨라지고 두 눈에 섬광이 번뜩였어요. 엄청난 집중력을 보였죠. 연구보조원과 교도관이 함께 자리에 있었지만 소름 끼칠 정도였다니까요. 수감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자신의 범행에 대해 여전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필자가 만난 쥐도 같은 모습이었다. 그는 어리숙해 보였으나 눈빛만큼은 살기가 넘쳤다. 프로파일러로서 지금까지 많은 범죄자를 만났지만 쥐와 같은 눈빛을 지닌 범죄자는 없었고 앞으로도 만나고 싶지 않은 유형이 바로 쥐였다. 연쇄살인범 쥐의 마지막 타겟. 쥐 사건을 한동안 잊고 지내던 어느 날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연쇄살인범 쥐가 구치소에서 자살했다는 소식을 접하며 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가 집행됐다면 마땅히 사형됐을 흉악한 죄인이었지만 쥐가 자살했다는 것은 좀 의외였다. 그는 왜 자살을 선택했을까? 그가 내준 숙제를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기분이 들었고 수없이 쥐의 의도를 추정하고 행동을 분석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이후 연쇄살인범에 대해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쥐의 자살을 종종 떠올리곤 했다. 그리고 쥐의 자살 이유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다. 언론에서 보도한 쥐의 자살 이유는 사형에 대한 불안감이었다. 쥐가 남긴 노트에 현재 사형 제도를 폐지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 인생은 구름 같은 것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흉악 범죄와 관련한 보도에서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자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는 기사도 나왔다. 하지만 필자는 언론 보도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것은 쥐가 저지른 수많은 범죄 현장과 그곳에서 이유도 모른 채 허망하게 죽어간 피해자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를 만큼 그를 치열하게 분석했던 범죄 전문가로서 내린 결론이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쥐에게는 오직 살인에 대한 쾌감만 남았으리라. 한평 남짓한 독방에서 창살이 달린 작은 창문을 통해 바깥 세상의 공기를 맡으며 쥐는 자유를 갈망하기보다는 또 다른 범행에 대한 환상을 키워나갔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것을 실현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사용하는 경험을 선택한 것이다. 쥐의 마지막 순간은 아마도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사방이 고요하고 적막하다. 가끔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만 내 방 앞으로는 개미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않는다. 작은 창문으로 하늘을 멍하게 쳐다보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저 창밖으로 나갈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에 허망한 웃음이 난다. 지난 몇 주간 교도관 몰래 모아둔 쓰레기 봉투를 하나하나 엮으니 꽤 튼튼하다. 단단한 것이 내 몸 하나는 너끈히 버텨줄 만하다.
기분이 묘하다. 체포된 후로 다시는 느끼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묘한 흥분, 떨림.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살짝 긴장되면서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기분이 든다. 둥근 매듭 사이에 머리를 넣고 눈을 감으니 한 명 한 명의 마지막 순간이 느껴진다. 어떤 느낌이었을까? 항상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했었다. 이제 내가 직접 느끼리라. 밟고 있던 의자를 툭 치는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내 몸은 퍼둥거린다. 우습다. 꼭 낚싯바늘에 걸려 필사적으로 펄떡이는 물고기 같다. 이 책은 범죄 심리학자이신 이수정 교수님과 프로파일러 김경욱님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최악의 강력 범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세세한 개요보다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심리를 알아보고 프로파일링에 대해 조금 더 쉽게 느껴지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익히 들어봤을 법한 사건들의 범인들을 프로파일링하면서 분석한 내용들이 흥미로워 순식간에 읽혀지는 책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이수정 교수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흥미롭게 읽은 책입니다. 내용이 다소 무겁긴 합니다. 당연히 연쇄살인이나 흉악범죄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그 범인들의 심리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해둔 책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만족한 책입니다. 평소 그것이 알고 싶다 광팬이시거나 미집행 사형수 이야기를 하는 소밤의 구독자이시라면 그곳에 나왔던 범죄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니 굉장히 흥미롭게 읽히실 거라 생각하며 아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